김용민 브리핑. (2016년 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최순실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최순실이 귀국 전에 수사에 대비한 지침을 내리는 것인데요. 고영태에게 모든 잘못을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에게 덮어씌워라, 이랬습니다. 즉 위증하라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 말에서 다급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지침이 고영태에게만 간 것은 아니겠지요. 범죄 일당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도 엄히 새겨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는 이 지침을 충실히 따르는 모양새입니다.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구속 초기에 최순실이 곰탕 식사를 했다는 소식, 나의 일로 대통령직 사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발언, 아무래도 수상하지요. 신호 같습니다. 어제 2부에서 소개해드린 JTBC 보도는 박근혜가 뇌물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확증했습니다. 박근혜가 직무정지 상태이긴 해도 현직 대통령이란 점, 이 허울만 사라진다면 그는 재판정에서 호통을 듣고 호된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말을 맞춰서 진실과 법과 재판을 기만하려 들 때 사법기관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특검은 조속히 박근혜에 대한 체포 수사를 해야 할 것이고, 헌재는 조속히 무자격 대통령 박근혜로부터 국정을 격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연인원 1000만 촛불 민심은 기본이고 234명의 대의자를 통한 5천만 국민 다수의 뜻일 것입니다. 당신에게 드립니다. 우린 많이 먹었어요. 정신없이 퍼다먹다 보면 할 일 없는 백수 된다. 우린 새끼 손을 들고 너희에겐 중지된다. 졸지 마, 씨발. 세계보건기구의 규정에 의하면 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못해서 생기는 육체적 고통, 쌓여가는 체납액, 독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건강보험료 체납자로 등록돼 평범한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고통까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떠안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건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의한 건강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생계형 체납자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되찾기 위해 아름다운 재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삽니다.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보험료를 영희가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0살 아이에게 체납액을 독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영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식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게 박정희 시대부터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이 책은 바로 그 시대를 제대로 알자라는 취지로 쓰여졌습니다. 예. 근데 생활문화사가 뭡니까? 사실 저희는 거의 정치사 위주로만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 시대를 살았던 바로 우리 부모님, 삼촌, 이모들의 삶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촛불 집회도 언젠가는 생활문화사가 되겠군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박근혜가 CJ가 걱정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원동 경제수석이 이미경 부회장 CJ에서 손 떼라 이렇게 전화했다고 합니다. CJ의 말입니다. 직권남용죄 인증입니다. 탄핵 심판 준비를 이끌 재판관의 이정미 재판관이 결정됐습니다. 이건 재판을 일찍 끝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정미 재판관 내년 초 퇴임하거든요. 특검이 청와대 관저, 경호실, 의무실에 대해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말합니까? 그냥 밀어붙이지. 한편 한국일보가 4만 장의 박근혜의 사진을 들여다본 결과 대선 앞두고 얼굴이 확 달라졌고 대통령이 돼서도 주기적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2009년에 최순실을 조사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박근혜와 무관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MBC 수뇌부가 탤런트인 정윤회 아들을 출연시키라며 제작진의 압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파견된 최윤수 국가정보원 2차장이 변호를 맡은 민간인 홍만표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정운호 기소 다음날 새벽 2시에 말입니다. 최윤수, 네, 이 사람 이름 기억해 두십시오.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이거든요. 검찰에 따르면 대통령 박근혜는 2013년 7월에 조원동 당시 경제수석을 불러서 CJ가 걱정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손경식 CJ 회장과 이미경 CJ 부회장은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CJ가 2012년 당시 박근혜의 대선 후보를 희화화하는 프로그램 SNL 코리아를 방영하고 2013년에는 영화 변호인을 제작한 것이 노여움을 산 것으로 보았습니다. 조원동 당시 수석은 손경식 회장에게 전화를 걸고 또 만나서 VIP의 뜻이라며
두 사람은 경영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박근혜의 직권남용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심판의 준비 절차를 이끌어갈 재판관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지정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변론을 이끌게 된 것은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3월 13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탄핵 인용, 탄핵 기각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 역시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만약 3월 13일 다 돼서 결론이 난다면은 5월 대선이 되겠지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관저, 경호실, 의무실 등을 강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호실 업무 일지를 확보해야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또한 청와대 의무실은 의약품 구매와 비선 진료 의혹에 연루돼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권부 1번진이 이거 쉽게 조작할 수는 없겠지만 뭐 예고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국 출국 금지됐습니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집니다. 최근 특별검사팀은 김기춘에 대한 구속수사 의견도 무게 있게 거론했다고 합니다. 매일경제 일면 보도였습니다. 한 피부과 원장은 2014년 5월 13일 피멍이 든 대통령 박근혜의 사진을 보고 필러 시술을 받은 지 3일에서 열흘 정도 지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에게 미용 시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도 청문회에서 필러 시술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전문의들은 시술을 받지 않으면 외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에 한국일보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박근혜의 얼굴 사진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는 2009년경부터 최근까지 미용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 박근혜의 위치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관한 한겨레 사설 소개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지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러고도 국정이 제대로 운영됐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 행적이 사생활일 수 없다. 그날 행적을 밝히는 건 국민에 대한 의무다. 박재홍 CBS 아나운서는 2014년 4월 16일만 참사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 4년 내내 참사였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최순실은 지난해 장시호를 앞세워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어서 7월 최순실은 김종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영재센터를 후원할 곳을 알아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에 김종 전 차관은 김재열 제1기획 사장을 만나서 BH의 관심사다. 네, BH, 블루하우스, 즉 청와대지요. 청와대 관심사다. 이렇게 압박하면서 수금원 노릇을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은 대통령 박근혜가 7개 기업 회장들과 독대했던 시기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2009년 대통령 박근혜는 매제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최순실을 불러서 박근혜와의 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004년 이후 박근혜와 최태민 일가가 연락을 단절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2012년 법원도 최순실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박근혜와 최태민 일가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순실 관련 조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MBC 수뇌부가 정윤회의 아들인 배우 정우식 씨를 드라마에 출연시키도록 제작진에 여러 차례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우식이 누구냐? 정윤회 아들입니다. 최순실과 결혼하기 전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특히 정우식이 조연으로 출연했던 드라마 옥중화의 경우 이 배역을 맡기 위해서 100명이 넘는 연기자들이 오디션을 보았다고 합니다. 정우식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었을까요?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삼성과 코레 스포츠가 맺은 계약서가 드러나면서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 대한 삼성의 지원 액수가 드러났습니다. 애초 삼성이 약속한 금액은 220억이었는데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도 204억을 출연했습니다. 또한 장시호가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후원한 돈도 16억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돈만 440억입니다. 이 돈은 공교롭게도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을 찬성한 직후부터 최순실 일가에게 넘어갔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SK 말고도 삼성의 민원을 들어주면서 뒷돈을 챙긴 거 또 인증입니다. 세계일보가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면서 가졌던 인터뷰, 이걸 공개했습니다.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은 본인은 물론이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 역시 비선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들켜서 퇴출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일보가 비선 실세 문제를 보도하겠다고 하니까 박관천 전 행정관은 정윤회 등 비선 문제를 밝히면 골로 간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일보 기자가 우리가 비선 문제를 제기해 보겠다라고 하니까 박관천, 세계일보가 만약 정윤회 등 비선 문제를 쓰면 곧바로 골로 간다. 정윤회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정윤회에 대한 것은 소도다. 소도. 예. 사만시대의 제사를 지내는 장소지요. 일종의 성역을 뜻합니다. 소도. 정윤회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청와대 전체와 싸우게 된다. 박관천 경정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계일보 기자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정윤회를 이야기하다가 무사한 사람이 있었는가? 조응천 날아갔지. 남재준, 이재수도 모두 날아갔다. 네, 남재준 국정원장, 이재수 기무사령관 모두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삼성 정보팀도 정윤회 관련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데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다.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이 비선 관련 내용은 보고만 하고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랬다더라.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브레이크가 완전히 해제됐다. 벼랑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러자 세계일보 기자가 그래도 보도해 보겠다. 3년만 버티면 되지 않겠는가. 3년이라 하면 박근혜 정권 자녀 임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박관천, 아이고 의미 없다. 기자 생활에서 최고 위험한 일을 하는 거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로 보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죽을 것이다. 앞으로 3년은 검찰청에 불려다닐 것이다. 조응천도 더 이상 말을 안 하지 않는가. 나도 웬만하면 추위를 안 타는데 추위를 타고 있다. 네. 세계일보가 실제로 골로 갈 뻔했지요? 법원이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의 뇌물죄를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공판에서 김정주 대표는 언젠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도움받을 것을 예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뇌물 공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직접 수사를 하거나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건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직 고위 법관은 이 논리대로라면 검사는 자신이 관할하는 부서나 사건이 아닌 일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아도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를 위험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겨레에도 비슷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에게 법조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를 변론하면서 전관예우를 받은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주목됩니다. 홍만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대표에 대한 검찰 내사가 진행될 때 당시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만났습니다. 또한 정운호 전 대표가 구속 기소된 바로 다음 날 새벽 2시쯤에 문자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의 수사 일정과 내부 상황을 정운호 전 대표에게 알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만표 변호사가 최윤수 전 차장검사와의 만남을 통해 내사 중인 사건 내용을 파악했다. 이걸 시사하는 것이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최윤수, 우병우 라인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살이 꽉 찬 데다 맛까지 끝내줘. 대고급 대게, 대게 직거래 장터.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소아비스랩닷컴에서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소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소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내 미용 시술을 했던 차움병원 김상만 원장, 김영재 의원, 김영재 원장 대박 났나요? 이거 수익을 쉐어해야겠는데? 두 보안 손님이 만약 내 비포 애프터 사진을 쓴다고 하면 장당 10만 원씩 부르세요. 사진 한 장이 아니라 프린트 된 거 한 장당 10만 원. 그게 아닙니다. 최순실이 수사받을 때 가짜 진술을 하라고 지시한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각하가 지금 오리발을 내미는 것도 최순실이 시켜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 파일을 어떻게 구했어? 도청 아니야? 순실이 몰래 녹음했으면 도청 아니야. 아닙니다.
카카, 통화를 했던 한쪽 당사자가 몰래 녹음하고 이걸 세상에 드러내면 도청이 아닙니다. 아이 씨발. 야, 이제 어떻게 하니? 응? 순실이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모양새가 우습게 됐잖아. 카카,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시고 최순실과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십시오. 그것이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본인의 명예도 씹새끼. 야, 최순실이가 내 두뇌야. 응? 내 머리에 외장하드라고. 응? 야, 하드 없이 어떻게 파일을 불러오니? 내 머리는 0바이트인 거 몰라? 카카, 시중에 나와 있는 외장 하드 중에 오늘 현재 가장 많은 용량의 외장 하드는 도대체 몇 테라바이트인지 아십니까? 알지. 1번 4테라바이트, 2번 5테라바이트, 3번 6테라바이트, 4번 7테라바이트, 5번 2메가 이 씨발 새끼.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정규방송일 2부 마무리 부분에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歴史家に任せるべきだろうというのが私の考え方。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남주홍이라고. 통일은 없다. 이 책을 낸 양반이 MB정부 들어서 통일부 장관에 내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트럼프가 에너지부를 없애야 한다. 이런 사람을 에너지 장관에 지명했다고요. 저도 남종 생각이 났는데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가 미국 에너지 장관에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은 2012년에 공화당 대선 주자로 나섰을 때 물론 오래가지는 못하고 금방 관뒀는데 그 공화당 대선 주자로 나섰을 때 에너지부, 상무부, 교육부 이 세 개 부처는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한 TV 토론에서 그 세 개 부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을 받고 상무부하고 교육부는 이름을 바로 댔는데 에너지부는 이름을 아예 대지를 못해가지고 빈축을 샀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부라는 부처 자체가 머릿속에 있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을 에너지 장관에 임명한 겁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내정자 본인한테 엿먹으라는 인사인가요? 예, 내정자한테도 엿먹으라는 거 없고 더 황당한 거는 국민들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텍사스 주지사 시절에 당시에 환경론자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키스톤 XL이라는 아주 유명한 송유관 건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를 이 사람은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라서 미국 시민사회하고도 앞으로 갈등이 있을 거고 벌써 이렇게 반대 성명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장관 자리 14개 중에서 현재 2개 빼놓고 이제 인선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에너지부 폐지를 주장한 사람을 에너지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 같은 그런 황당한 인사가 여러 곳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디가 또 그렇습니까? 노동장관하고 환경보호청장 인사가 대표적입니다. 노동장관에는 패스트푸드 기업의 CEO 앤드류 퍼즈더라는 사람을 지명했는데 이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 반대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확대 반대 이런 것들을 주장해왔던 아주 대표적인
반노동 성향의 인물입니다. 예. 미국에서는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됐는데, 그래서 CNN은 이 사람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적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예. 또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법으로 만든 노동자 보호 장치들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이 사람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환경보호청장. 이 사람은 아무래도 환경보호를 싫어할 사람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바마 현 대통령이 계속 추진했던 여러 가지 환경 규제들, 이거를 반대하는데 선봉에 섰던 스콧 플루이트라고 오클라호마 주의 법무장관을 환경보호청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일은 없다의 남주홍이라는 사람처럼 아예 그 부처의 간판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뭐 민주당이 혹독하게 검증하겠다 벼르고 있고 또 환경단체들도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장관 같은 경우도 오바마의 대표 상품이죠. 예.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 케어를 반대하는, 의회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해왔던 그런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아이고.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도 차터스쿨, 이게 일종의 자율형 공립고인데 예. 이거를 주장해가지고 이거는 공립학교를 위기에 빠뜨리는 주범이다라고 비판을 받아왔던 그런 매우 보수적인 인물을 교육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예, 뭐 보건복지,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완전히 반대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세운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뭐 본인들이야 이게 진정한 복지의 길이다, 진정한 교육의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진짜로 실현이 된다면은 서민들한테는 특히 매우 불리한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회 분야의 장관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오바마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anything but 오바마, 그러니까 오바마가 했던 거는 무조건 반대로 한다라는 ABO 정책을 혹시 트럼프가 추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외교 총사령탑인 국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충격, 이거 러시아와 친하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충격파가 있다고요? 예, 엑소모빌 최고 경영자인 렉스 틸러슨, 이 사람 푸틴의 절친인데요. 예. 이거를 국무장관에 내정된 것을 보고 미국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유럽 국가들도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재작년에 우크라이나 사태,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크림반도를 가져갔던, 병합했던 그 사태 이후에 미국이 유럽 국가들하고 손을 잡고 대러시아 제재를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예. 특히 그저께 독일 총리하고 프랑스 대통령이 둘이서 만나가지고 앞으로 대러시아 제재를 연장하자 이런 합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트럼프가 이렇게 친러시아 인사를 국무장관에다가 앉히는 바람에 유럽 국가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유럽도 미국에 좀 보조를 마치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대러시아 제재를 해왔었는데 미국이 먼저 뒤통수를 때려버렸습니다. 이거 정말 참 웃음만 나옵니다. 그 경제 분야 장관들도 월가 쪽 사람들로 채웠군요. 예, 사실 이것도 대선 때 트럼프가 했던 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대선 때 힐러리가 월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공격을 계속하면서 표를 긁어 모았었습니다. 예. 근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 경제 분야의 핵심, 재무장관, 또 국가경제위원장, 이런 중요한 자리를 모두 다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들로 채웠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이 대통령이라는 공적 임무하고 사적인 비즈니스를 구분할 수 있겠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경제 관련 장관들까지도 이렇게 국가를 마치 수인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앉혀가지고 더 의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예, 기시감이라고 하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감정. 예, 바로 우리는 MB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 기시감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MB하고 똑같습니다. 이 트럼프가 가는 길. 자, 그래서인지 MB의 종적이 어떤가 상당히 또 궁금해지는데 관련 기사가 있다고요? 예, MB 얘기, 사실 이게 국내 정치 사안이라서 제가 다룰 범위를 조금 벗어나고 있고, 또 사실 이게 김용민 PD 전공 분야라서 제가 좀 쫄았는데, 이 일이 일어났던 곳이 LA이고, 예. 또 트럼프에 대해서도 이번에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LA에 갔는데요.
중국 기업인 초청이라는 명분으로 갔습니다. 근데 대통령 재임 중에 그리고 퇴임 후에 LA에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뭐 아마도 BBK 관련 인물들 에리카 김, 또 김경준 이런 사람들을 만났던 장소가 LA다 보니까 그동안 방문을 기피하지 않았나.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났다라고 보고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 가서 골프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스윙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지갑은 주머니 속에 안 넣었던 MB 아니겠습니까? 자, 그 트럼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트럼프는 기업인 출신으로 취임 후에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으로 기대한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예. 제가 이 발언 때문에 이 기사를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사실 MB가 대통령이 됐을 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본인도 많이 들었겠고 많이 했던 말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MB는 기업인 출신의 장사 속만 살려가지고 이게 실용적인 그런 긍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실 본인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대통령을 했고 그 적폐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웃기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도 이미 실용이 아니라 아주 이념적인 인사 배치를 하고 있고 또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본인의 비즈니스를 하려는 듯한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B의 길을 이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 한국인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이 무릎을 치고 탄식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 전철을 답습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그렇죠. 미국 정치의 한국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MB가 또 어떤 말 했습니까? 예, 이거 뭐 조금 자잘한 얘기인데, 내 경험으로 비춰보면 미국 공화당 민주당은 다 세계화와 무역 친화 노선을 유지했다라는 말을 했는데, 뭐 역시 내가 만나봐서 아는데 이런 드립이었고요. 예. 미국과 중국이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추고 세계 경제의 구심력을 복원해야 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본인 대통령 때 중국이라는 엄청난 경제 대국을 옛날 방식으로 깔봤고 또 반중국적인 정책을 많이 취하는 바람에 사실 그때부터 한중 관계가 틀어졌었습니다. 예. 그게 이어서 오다가 지금 이 사드 때문에 우리 기업들,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중국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역시 MB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이 콩밥을 먹어야 될 인간이 어디서 이런 엉뚱한 그 설레발을 떨고 있는지 참 암담한데요. 뭐 앞으로 계속 해외 순방한다고요? 예, 연합뉴스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번 LA 방문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전직 대통령의 경험을 살려서 민간 경제 외교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이렇게 전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하반기에는 카자흐스탄을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연합뉴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사실 국민들 굉장히 심란할 때 제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민간 경제 외교를 하겠다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MB 이야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역사는 반복되고 이렇게 끊임없이 민중은 기만당하는지 참으로 참담합니다. 예, 특히 이 미국 정치의 한국화 저는 요즘에 여러 가지로 보는데 트럼프가 MB를 닮았다는 것도 있고요. 또 요즘에 미국에서 되게 화제가 되는 페이크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가짜 뉴스. 옛날 존 레논의 부인이었던 오노 요코하고 뭐 힐러리가 70년대에 동성애 관계였다. 이런 전혀 근거 없는 기사를 이렇게 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정론이라고 하는 언론 자체가 페이크 뉴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혀 있지도 않은 말을 막 싣고 그런 걸 보면서 역시 미국 언론도 한국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용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에?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안녕하세요. 엄교입니다. 매주 주말 광화문에 나가시느라 힘드시죠? 저희 책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를 쓰면서 싸그리 망해버려라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강남역 10번 출구,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며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따져보았습니다.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역시 모두가 리셋을 말할 때 리셋을 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는 책입니다.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도서출판 창비.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와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예, 유일호 부총리가 8개월 만에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예. 그 이야기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유일호 부총리에 대한 제 이미지는 어떠냐면 인형을 앉혀놔도 저분보다는 더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안 하시거든요. 예.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런데 황교안 대행 체제에서 엊그저께인가요? 유일호 경제부총리 체제가 인정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유일호 씨가 장장 8개월 만에 기자간담회를 연 겁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 1분기에 활발한 재정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재정정책이라는 게 뭔지는 뭐 이번 브리핑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고 두 번째 브리핑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예.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시장에 돈을 왕창 푸는 걸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때려 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거여서 오늘은 이 주제로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예. 아무튼 저는 일단 유일호 씨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말은 경제부총리였지만 뭐 정부에서 뭔 말을 해도 뭐 대통령이 알아먹지도 못하고 어차피 내 주변 장관들도 다 뭐 대통령 이야기하면 열심히 받아 적는 척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최순실이 시키는 거나 열심히 하면 장관직 유지하니까 예. 그렇게 대충 살아왔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와야지. 그런데 이제는 갑자기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니 유일호 씨한테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예. 일단은 제가 보기 이건 유일호 씨한테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경제 정책이라는 걸 한 게 없었죠. 근데 이제는 자기가 나서서 뭔가 경제를 좀 해볼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또 반대로 유일호 부총리한테는 굉장히 큰 위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경제학자면 알겠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보면은요. 박근혜 호가 완전히 곧 침몰할 거라는 사실을 알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침몰을 했을 때 본인에 대한 사후 평가도 매우 참혹할 거라는 사실도 당연히 알 거예요. 예.
근데 이대로 같이 침몰했다가는 뭐 정치인 유의로는 당연하고요. 경제학자 유의로도 평생에 남을 만한 오명을 뒤집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재기가 안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유의로 씨가 갑자기 박근혜가 없는 이 시스템 안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막 드러내려고 한다는 느낌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자간담회 때 유의로 부총리 모습이 굉장히 주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유의로 부총리가 뭔가를 이렇게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기자간담회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박근혜 정부에서 중요한 아젠다가 전혀 되지 못했던 저소득층 소득 확충, 복지제도 개선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이래요. 당장 일자리를 해결하는 것은 단기간에 어렵지만 저소득층 소득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 체불 방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 아울러 1, 2인 가구가 많아지는 만큼 생계급여 등 복지제도 역시 이에 맞춰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반면에 쉬운해고 뭐 성과연봉제 이런 이야기는 스스로 입에서 꺼내질 않았습니다. 뉘앙스가 조금 바뀐 거죠. 예.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데 이상 징후가 있으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단호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 결단력 있는 사람이야. 뭐 이제 이런 뉘앙스를 내비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경제부처의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이게 혼선이 좀 있었잖아요. 임종용 부총리 내정자가 있었으니까요. 예. 여기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총리로 있는 한 내가 중심을 잡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걸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자기 과시를 해야 할 상황이 왔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두고 봐야 되겠지만 유일호 부총리가 앞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유일호 부총리의 기자회견 요지는요. 지금 경기가 매우 안 좋으므로 내년 1분기까지 경기가 개선되지 않으면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정부 돈을요. 예. 그리고 발언을 정확하게 보면 언제 푸느냐 돈을요. 1분기에 풀겠다. 이렇게 공언을 합니다. 1분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에너지 신산업 등에 대한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호 씨도 지금은 정부가 돈을 시장에 때려붓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언제 하느냐. 1분기에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나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1분기에 승부를 보겠다는 유일호 부총리의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분명한 건 유일호 부총리한테는 시간이 내년 1분기까지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2분기 넘어가면 사실상 대선 국면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그때 좋은 성적이 나와봐야 유일호 부총리한테는 아무 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호 부총리는 내년 예산을 아마 마음으로는 1분기에 다 때려넣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1분기 경제 지표를 잘 만들어야 되는 숙명이 있는 거죠. 그래야 본인이 사는 거니까요. 예. 실제로도 제가 보기에는 그 유일호 부총리 체제가 유지된다면 내년 1년 예산 중 상당액을 1분기에 집중 투자할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 지표라는 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으면 어찌됐건 지표가 조금은 좋아집니다. 예. 그런데 정부가 풀 돈이 없으면 지표가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제가 며칠 전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KDI 발표로 4분기 경제 성장률이 0%일 거라는 예상이 나오거든요. 예. 4분기가 박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을 1분기에 다 퍼부어버린 이유도 있습니다. 올해 총선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가 쓸 수 있는 1년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을 1분기에 다 때려 넣었거든요. 1분기 성적이 좋아야 총선 성적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4분기에는 쓸 돈이 없어져 버린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근데 저는 유일호 부총리 본인의 욕심이건 뭐건 내년 1분기에 정부가 돈을 시장에 대거 쏟아붓는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경기 침체는 어떻게든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해결의 단초가 마련이 된다는데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일호 부총리가 지금 야심차게 자기가 경제부총리로서 사실상 이제 첫 작품인데요. 이번 해법이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고사하고 중기적으로도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내년 1년 예산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중에서 상당액을 1분기에 다 때려 넣었다고 치고요. 그러면 2, 3, 4분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2, 3, 4분기에는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경제가 다시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1분기에 쏟아붓는다는 건 언발의 어중록이 같은 겁니다. 올해가 딱 그랬거든요. 1분기에 돈 다 때려 써버리니까 지금 4분기 경제 성장률이 0%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풀어서요. 그 돈으로 무슨 사업을 막 벌여서 사람들한테 일자리도 늘려주고요. 소득도 늘려주고. 그래서 경제가 좋아진다는 개념의 제일 핵심은 정부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사업을 할 때 쓰는 돈이 국민 세금인데 정부가 돈을 막 풀려고 하면 당연히 세금을 더 걷어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이 돈은 얻을 데가 기업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은요. 가계, 정부, 기업 세 주체 중에 가계는 부채가 1,300조, 정부는 부채가 600조입니다. 이러니까 뭐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돈을 쓸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한국 경제가 앓고 있는 중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년 1분기에 돈 쏟아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직감입니다만 한 3년 정도는 엄청나게 돈을 때려 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고 산업 구조도 바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 부채가 600조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3년 동안 때려 붓겠습니까?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유일호 씨도 지금 정부가 돈을 시장에 때려 부어야 경제가 산다는 건 압니다. 이거는 사실 경제학 박사까지도 아니고요. 경제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다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일호 씨는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사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 실질적 임기인 내년 1분기까지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때려 붓겠다고 말하면서도 1분기에 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혀 안 하는 겁니다. 한 3년은 때려 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연히 법인세를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일이라서 제가 좀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 정기국회 때 법인세 인상을 야당이 양보를 했죠. 그래서 법인세 인상이 무산이 된 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저는요. 근데 물론 그건 정치적인 해법이었고 또 지나간 일이니까 빨리 잊어야죠. 근데 다만 내년에는 어떻게 정부 빚을 좀 더 내서 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요. 내년에 정권이 바뀐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빨리 법인세율을 높여야 돼요. 내년에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2018년, 2019년까지 안정적으로 정부가 돈을 시장에 퍼부을 미천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내년에는 바뀌어야 됩니다. 내년에도 법인세를 못 올리면 계속 정부가 빚을 더 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만 보면 내년에 정권 교체는 다른 분야는 안 그렇겠습니다만 진짜 필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꼭 내년에는 정권 교체를 만들어야 되고요. 꼭 의회를 독려해서 내년에는 법인세를 올리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정말로 한국 경제에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 중 하나인 겁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9년 전에 올바른 정부가 있었다면은 그렇죠. 이 9년의 시간 허비하지 않았다면 우리 경제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적어도 좋은 플랜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시간이죠. 9년이라는 시간은요. 아이고 답답합니다. 방금 유일호식 재정정책에 대해서 평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재정정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 재정정책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 돈으로 시장에 돈을 때려 붓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연이어드리냐면 이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굉장히 자주 나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런 이유가 있구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1930년에 미국의 대공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진짜 경제가 박살이 났었죠. 근데 미국이 이 대공황은 어떻게 극복하냐면 말씀드렸던 재정정책이라는 것으로 극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시장에 때려 부은 거예요. 이걸 이제 뉴딜 정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주도한 사람이 바로 미국 역사상 최초의 4선 대통령이죠.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이후에 미국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번영기도 아니고 대번영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가 1947년부터 1975년까지 장장 28년이고요. 이때 진짜 미국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을 합니다. 근데 이때 미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의 핵심이 뭐냐면 중산층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대공황 이전까지는 미국 전체 소득에서 상위 1%가 국부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국의 그 소비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대량 생산을 하는데 부의 대부분을 상위 1%가 다 쓸어버리니까요. 물건이 생산이 돼도 팔리지가 않는 거죠. 이걸 뭐 국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럴수록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는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미국 남부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농장에 오렌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썩습니다. 팔리지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가난해서 그 오렌지를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밖에서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썩는 오렌지라도 좀 훔쳐 먹겠다고 그 막 농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죠. 그러면 이 농장주들이 거기다가 총을 갈깁니다. 왜 남의 땅에 들어오냐고요. 한쪽에서는 오렌지가 썩는데 한쪽에서는 오렌지를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미국 대공황 때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면 뉴딜 정책은 그냥 정부가 막대한 돈을 시장에 뿌리면서 댐도 짓고 도로도 짓고 철도도 짓고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강제로 일자리를 막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쥐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돈으로 물건을 사주니까 창고 속에 쌓여 있었던 물건들이 팔리면서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시장에 돈을 때려 붓는다고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 미국이 장장 28년 동안 대번영기를 이끌었었던 첫 번째 핵심 정책이 증세 정책입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시절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실제로요. 그 소득세율을 최고 세율을 63%까지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최고 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번 돈의 63%를 세금으로 내게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1951년에요. 이 어마어마한 수치죠. 세법이 개정이 되는데 최고 소득세율이 91%까지 오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세금으로 91%를 뜯기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본주의 본토 국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베트남 전쟁 전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상속세율이 75%, 증여세율이 77%, 이렇게까지 치솟습니다. 법인세율이 45%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22, 25 이렇게 노는데요. 엄청난 세금을 걷는 겁니다. 특히 부자들한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미국은 부가 대물림된다는 게 상상이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부자들은 돈 벌면은 대부분을 세금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부자 숫자를 엄청나게 줄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번 돈을 정부가 국부로 걷어들여서 이걸 정부 정책으로 시장에 때려 부으면서 저소득층에게 나눠준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중산층이 급속도로 늘어난 겁니다. 근데 요컨대 이 대번영의 시기를 요약을 하면은요, 중산층의 확대, 한마디로는 이건데, 이걸 조금만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면서 중산층의 두께를 두껍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경제성장 시스템을 만든 거죠. 저는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한다는 거에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유일호 씨 얘기처럼 정부가 돈도 없는데 1분기에 집중적으로 하겠다. 2분기에 집중적으로 하겠다. 정부가 빚내서 하겠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핵심은 소득재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중산층이 되는 숫자가 늘어야 됩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기업이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도 시장에서 잘 팔리는 겁니다. 물건을 사줄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이걸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이렇게 돼야 이재용도 삽니다. 민중들도 살고요. 그러니까 지금 재벌들이 제가 하는 짓을 보면 자살 행위를 하고 있어요. 돈은 지들이 다 먹고요. 민중들은 연락에 가난하게 만들면 자기들이 천년만년 살 것 같잖아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건 만들면 나중에 어디다 팔 거예요. 온 국민들이 다 가난한데요.
결국은 기업들도 망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재용도 살고 국민도 살기 위해서는, 부자들도 살고 가난한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는, 함께 살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한참 높여야 되고 부자들에 대한 세율도 상당히 높여야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최고세율도 다 높여야 됩니다. 이게 돼야, 그러니까 중산층이 눈에 밟히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길 가다가 만난 사람들이 다 중산층인 세상이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사회가 장기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잘 굴러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곳이 북유럽이거든요. 이 북유럽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잘 사는 이유가 별게 아닙니다. 가보면은 다 중산층이잖아요. 이게 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거뜬히 견뎌내면서 아주 자주적인 독립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잘 살도록 시스템이 짜여져 있는 겁니다. 뭐 유일호 씨처럼 1분기에 재정을 때려붙자, 네,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별 소용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촛불혁명기를 맞아서요, 정말 한국 경제 시스템 자체를 크게 한번 전환을 할 기회가 아닐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자의 재산을 줄여라,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늘려라. 그래야 모두가 살 수 있다, 이거거든요. 예. 앞으로 이제 뭐 새로운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하면 이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거고,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 제가 지겹도록 드릴 건데요. 저는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를 가난하게,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이런 점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경제 돌아가는 걸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길게 드렸습니다. 예. 2016년 12월 15일 우리가 네. 유일호 따위로 20분 이상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 훗날 얼마나 재밌게 웃으면서 회고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네. 아, 참, 네. 그땐 그랬지. 뭐. 네. 이런 노래 들으면서 말입니다. 예. 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영국 호텔에 가서도 전자레인지를 설치해서 혼자 밥을 해드신 혼밥족 박근혜 동지께서는 청와대 야사를 언론에 떠벌리고 있는 전직 청와대 조리장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최순실 동지에게만 김밥을 싸준 전직 조리장들에 대한 격한 조리돌림의 예고다. 전직 조리장들은 박근혜 동지가 TV를 보며 혼자 밥을 먹을 때
최순실 동지가 문고리 권력 3인방에게 국정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박 동지가 외롭게 혼밥을 할 동안 최순실 동지에게는 일본식 전골 요리인 스키야키를 대접했다는 것이다. 먹는 거 가지고 사람 차별한 전직 청와대 조리장들은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닌 행위를 범하고 말았다. 따라서 전직 조리장들은 최순실 동지가 현재 먹고 있는 곰탕을 박근혜 동지에게도 대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식 조리장은 청와대를 그만두는 날 박근혜 동지가 머리 손질을 안 했다며 작별 인사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짓거리고 있는데 혹한의 날씨에 컵라면과 단돈 2만 원만 받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어버이연합 박사모는 박동지의 발 뒤꿈치조차 구경하지 못한 것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 이렇게 편하게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조리장이 작별 인사를 못했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전직 조리장들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최순실 동지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비박계 황영철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밥을 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겠다며 국회에서 행패를 부린 바 있다. 최순실에게 매주 김밥을 싸주었던 전직 조리장들은 친박계 의원들에게도 김밥을 싸주어서 계속 국정조사를 방해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보협 한겨레 디지털 에디터의 광장 중독. 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입니다. 어쩌다 보니 개근을 했다. 10월 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 촛불이 켜졌고 커져서 횃불이 되더니 다시 온 나라에 들불로 번지고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폭죽으로 변해 밤하늘을 수놓았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참여했다. 광장의 촛불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 끝을 알 수 있을까? 난 그 끝이 없었으면 좋겠다.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 번졌던 프랑스 68혁명의 구호처럼 상상력의 권력을 부여해서 박근혜의 퇴진이나 정권교체 넘어 그 이상을 꿈꾸었으면 좋겠다. 그 꿈은 7빛깔 무지개보다 훨씬 다채롭기를. 그래서 그 꿈의 총합이 검정이 아니라 눈부신 빛으로 수렴되기를 희망한다. 그 꿈은 시험 없는 학교일 수 있다. 돈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자리를 찾고 마음 놓고 사랑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어떤 노동과 놀이를 할 때 뿌듯하고 행복한지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사회일 수 있다. 기본소득 100만 원 정도 기꺼이 주는 나라에 저녁이 있는 삶이나 주 30시간 노동일 수도 있다.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과하게 꾸미거나 뜯어고치지 않아도 각자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존중받는 세상일 수도 있다.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 외국 친구에게 얼굴 화끈거림 없이 나라 이름을 댈 수 있는 나라일지도. 그런 꿈을 꾸는 공간이 꼭 실제 광장일 필요는 없다. 무겁게 짓누르고 옥죄던 억압에서 벗어나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광장을 가슴속에 하나씩 품는다면, 그리고 그 광장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촛불 하나 켜둔다면, 올 겨울 우리는 이미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하지 않았나. 네,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칼럼입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